안녕하세요. 남쌤 이하씨 학원 원장 남효정입니다. 저희 원내에서는요, 저번 주에 간담회를 실시했는데요. 첫 번째, 우리 아이들이 1년간의 그 성과를 보여드린 것이었고요. 두 번째, 금요일에 새로 생기는 그 교육 컨텐츠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불가피하게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신 학부모님들을 위하여 짧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남쌤 이하씨 학원의 새로운 커리큘럼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학부모님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부란 무엇인가요? 우리 아이가 새 학기에 들어서서 수학이 부족해. 국어를 해야겠어. 사회과학도 이제 본격적으로 배워야 될 텐데 라고 하시면 먼저 학습지를 신청하신가요? 아니면 서점 가서 문제집부터 사시나요? 문제풀이는 공부가 아닙니다. 공부란 해당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고 이해한 내용을 저장하고 다시 끄집어내고 저장하고 끄집어내고 이렇게 체화시켜 나가는 것이 공부입니다. 그렇다면 문제풀이란 무엇이냐면 이해하고 저장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또는 적용 훈련하는 것이 바로 문제풀이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뚜렷한 목적이 있는데요. 공부 방법을 가르쳐줘서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에게 체화를 시켜고 이 아이가 나중에 사회인이 되었을 때 새로운 일을 배울 수 있는 독립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저의 공부의 목적이자 철칙입니다. 문제집 100점 맞는 사람이 아니고요. 부모님들께서는요, 오늘부터 꾸준히 왜 아이에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가 무엇인지 꾸준하게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단순히 공부해, 좋은 대학 가, 돈 많이 벌어, 그러면 좀 더 윤택하게 살 수 있어, 이런 아이에게 와닿지 않는 말이 아니라요, 실생활에서 있었던 간단한 아주 공부하면서 이 아이가 기뻤던 그런 회상할 수 있는 에피소드를 가지고 왜 꾸준히 공부해야 되는지, 공부가 무엇인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공부의 재료는 무엇일까요? 공부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럼 공부의 재료는 무엇일까요? 바로 교과서가 답입니다. 부모님은 아이를 왜 학원에 보내시죠? 초, 중, 고 이 긴 시간 동안 여러 학원을 왜 보내시죠? 여러 목표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최종은 결국 이 아이가 수능을 잘 봐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능 시험을 잘 봐야 될 텐데요. 수능 시험의 범위는 무엇일까요? 범위가 있을까요, 과연? 범위는 있습니다. 바로 교과서입니다. 그렇다면 수능 시험의 범위가 되는 학년의 교과서는 몇 학년일까요? 자, 속으로 다 대답하셨을까요? 바로 교육부는 초3에서 고2까지 나오는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어와 개념 어휘를 수능 시험 범위라고 지정해 놨습니다. 초 1, 2 때는요, 명시적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생존과 관련된 찾아보고 비교하고 말하고 발표하는 훈련하는 단계입니다. 초 3, 4, 5학년 때는 본격적인 명시적인 학습, 즉 명확한 지시와 설명을 통해 지식을 전달하는 학습이 시작됩니다. 교과서 언어로요. 초등학교 1학년 때도 교과서 언어로 아이에게 설명합니다. 초 3, 4, 5 때부터는 이때부터 수능 범위 들어가고요. 수능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이런 것이 사회, 이런 것이 과학이야, 이것이 국어야. 초 6은요. 실제 문제풀이가 나옵니다. 실전. 그래서 교재에서 교과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가 실전입니다. 중등 1, 2, 3 때는요. 초등 때 배웠던 3, 4, 5, 6학년 때 배웠던 개념이 깊어집니다. 저희 지금 화면에는 6학년이 안 나오죠. 왜일까요? 6학년은 중등부 1을 바라보고 가르쳐야 됩니다. 왜? 6학년 때 나오는 모든 수학,
국어, 과학, 사회, 역사가 중학교 1학년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6학년이라고 해서 끝까지 6학년 것만 가르친다? 절대 안 됩니다. 중2를 바라보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다고 기본이 많이 부족한 아이에게 너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되니까 중학교 1학년 거 해야 돼 라는 것은 아닙니다. 고1, 2 때는요. 중1, 2, 3 때 깊어지던 것이 확장이 됩니다. 중등 때 과학을 예를 들어보면 유전, 전기, 면역까지 다 배웁니다. 그것이 바로 고등학교 이과 과목까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영어를 가지고 설명하자면요. 중학교 1학년에서 영어 문법이 2학년 넘어갈 때는 딱 한 장 늘어납니다.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갈 때는요. 영어 문법이 한 2장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가르치는 아이들도 중학교 3학년 문법책으로 배웁니다. 아이들의 반응은 굉장히 만족스러워합니다. 왜? 교실에서 알아듣지 못하던 문법 용어 개념들을 이제 알아듣거든요. 그런 구멍이 메꿔지고 있는 것을 스스로가 느껴지고 있거든요. 이 두레박처럼요. 두레박이 이게 판 하나하나가 서로 꼼꼼히 맞물려서 물이 채워지는 것인데 어느 한 곳도 구멍이 생기면 절대로 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교육의 근간이 되는 어휘를 잡지 않으면 이 아이는 어떤 영어의 지식도, 수학의 지식도, 국어의 지식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많이 양보하면 중학교 1, 2학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때 시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초등 때 공부 습관을 잡고 공부의 자존감, 공부의 효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초등, 중등 1, 2 아주 중요합니다. 이때 시간이 많으니까 아이에게 공부할 만하다, 재밌다, 공부의 과정을 즐길 수 있도록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종 대회도 나가기도 하고 발표도 시켜보기도 하고 시험도 보는 것이 이 공부하는 과정을 아이에게 스스로 재밌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고등학교 때 가서 공부하겠다 그러면요. 시험을 잘 볼 수 없겠죠. 왜냐? 초등 때, 중등 때 채워지지 않았으니까요. 초등 때, 중등 때 나왔던 것이 깊어지고 확장된 것이 고등인데 그때 가서 고등 걸 배운다? 하면 시험 못 본 아이가 60점, 70점 나온 아이가 그게 나 능력인가 봐. 나는 60점이 된 사람인가 봐. 나는 70점인 사람인가 봐. 라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영포자, 수포자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고등 때부터 달린다? 공부의 정서, 자기 효능감을 키울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놀게 하고 나는 쿨한 사람이야. 나는 우리 아이에게 친구 같은 사람이야. 라는 말은 절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에게 고등학교 때 굉장한 고통을 줄 수 있는 말입니다. 두 번째, 왜 초등 때 중요하냐?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가 중요하냐? 초3, 고2까지 교과서에 나온 개념, 정의를 조합해서 수능 문제가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교과서에 나온 지문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초등 때 그리고 중등 때 나왔던 고등 때 나왔던 개념 정의를 가지고 그 전공 교수님들이 비문학을 만듭니다. 국어 선생님, 국어국문학과 교수님이 비문학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경제 용어가 나왔다, 경제 개념이 나왔다, 그러면 경제학과 교수님이 오셔서 비문학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글을 다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라가 아니고요. 그 글에 나오는 개념 을 너는 정확히 알고 있지? 초, 중 때 배웠으니까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 중 1, 2 때 굉장히 교과서를 잡고 가는 거, 거기에 나오는 어휘, 용어를 잡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휘파람을 갖고 왔습니다.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도 교실에 있는 아이들이 교과서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른들만의 생각일까요? 아니요.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어가 어려워요. 어휘가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단어가 이루고 있는 문장이 어려워요.
그 문장을 이루고 있는 지문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어휘부터 가르쳐 줘야 되죠. 어머님들은 시험을 봤을 때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시나요? 학원부터 옮기시죠? 아닙니다. 그 교과목에 있는 어휘, 용어부터 가르쳐 줘야 합니다. 어느 한 곳도 곧게 서지 않으면 두레박은 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구멍을 메꾸는 것은 바로 어휘의 힘, 용어의 힘입니다. 모든 시험은 글과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왜 패드만 보고 있죠? 설명으로 된 수업만 듣고 있죠? 설명으로 들으면 어떤 수업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곧 말이 아닌 글과 문장으로 그리고 어휘로 나옵니다. 먼저 초등학교 1, 2학년에겐 10가지 단어를 전체 과목에서 나오는 10가지 어휘를 한 번에 왔을 때 알려주고 체화시키고요. 초3부터는 15개씩 배웁니다.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씩 6개월 과정이 한 학년이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 1, 2, 3까지는 이 휘파람, 어휘 프로그램을 추천합니다. 초등 고학년 때는요. 휘파람 플러스 공피랑을 추천드립니다. 중등부터는 공피랑만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초등 고학년에게도 공피랑만 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어휘에 관련된 훈련을 하는 게 바로 휘파람입니다. 두 번째, 필기로 공부한다. 공피랑입니다. 먼저 이걸 설명하기 전에 앞서 첫 번째 지문을 잠시 30초 동안 집중해서 읽으실게요. 시작. 네, 그만. 자, 이제 빈칸을 메꿔 볼게요. 자, 그만. 우리는 지금 집중했다고 생각하죠. 많이 집중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쓰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집중한다 했을 때 뇌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손으로 집중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집중 훈련부터 시킵니다. 어떻게 뇌로 집중하는지. 아이들은 눈으로 보면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자꾸 집중하는 뇌를 가지게 훈련시킵니다. 그 다음 교과서 읽기 훈련을 시키는데요. 필사하는 방법도 시킵니다. 그냥 무작정 쓰게 하면요. 아이들은요. 마음대로 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부터 어떻게 개념까지 정리해서 필사를 하는지 훈련을 시킵니다. 공피랑을 한다고 했을 때 어머님들께서 그럼 원장님이 사회, 과학, 국어 다 가르쳐 주시나요? 라는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저는 가르쳐 주지 않고요. 공부하는 훈련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아이들이 직접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꾸 훈련하다 보면요. 짧게는 6개월 정도 됐을 때 이 단락을 그대로 빽빽하게 정확하게 쓰기도 합니다. 아이들마다 조금 시간차가 있겠죠. 제가 직접 고등학생 아이들의 시험 때 항상 쓰는 방법인데요. 제가 설명해주고 아이들이 익힌 다음에 스스로 자기가 시험지를 만들어요. 이 만들 땐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아까처럼 공피랑처럼 메타인지로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면서 시험 문제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직접 채워가면서 자기가 얼마큼 알고 있는지 메타인지를 그리고 코넬 방식, 노트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방식을
쓴 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원 때까지 전 과목을 다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 좋은 방법, 이 필사 방법, 메타인지 방법, 코넬 방식 노트가 좋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 좋은 방법을 고등학교 돼서야 아이들이 선생님 공부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알려주게 되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알았으면 참 좋았을 것을. 이렇게 공부에 허덕이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을 텐데, 좀 더 쉽게 갈 텐데. 그래서 이 컨텐츠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로 공부하는 재미,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스스로 이게 자가학습을 진짜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냥 설명을 듣고 강의를 듣고 문제를 푸는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진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공필함과 휘파람의 수업 설명이었습니다. 수업 구성은요, 우선 주 1회 60분 수업으로 되어 있고요. 휘파람만 우선 하시고 저학년은, 고학년은 휘파람 플러스 공필함 이렇게 갖고 가셔도 돼요. 그리고 중등부는 사실 범위가 많기 때문에 주 2회 공필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주 2회 수업이 깔리지 않으니까 한 번에 왔을 때 2시간 수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년은요, 초1부터 중3까지. 학습 과목은 국어, 사회, 과학, 한국사, 그리고 휘파람입니다. 휘파람이 국어가 아닙니다. 국어는 공필함입니다. 학습 효과는요,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게 되고요, 효율적인 암기 방법을 체화됩니다. 그리고 개념 이해가 강화됩니다. 여기까지 저희 새로운 교육 컨텐츠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